얀네스의 근본 생태주의는 심층 생태학이라고도 하는데 1973년 얀네스가 최초로 사용하고 정립한 용어입니다. 근본 생태주의는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을 인간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또는 물질로 파악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얀네스의 정적인 근본 생태주의는 자연환경을 관리하자라는 표층적 생태론, 곧 자연 생태학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의식, 생태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생태 운동입니다. 사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도 전체의 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는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본 생태주의자들 중에는 인연생기설, 곧 영기론을 말하는 불교와 우주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생태신학 등 영성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생태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양의 노장사상과 선불교, 그리고 기독교 영성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프리초프 카프라와 같은 신문명운동 사상가들처럼 새로운 정신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으로 유명한 카프라는 이 책에서 서구의 합리론에서 동양의 직관론으로, 환원주의에서 전일주의로, 분석적 방법론에서 종합적 방법론으로 관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자라고 외칩니다. 근본 생태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도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전체를 이루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생태 위기의 대안이자 그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적인 근본 생태주의는 현재 서구 문명이 자연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보고 인간이라는 주체와 자연이라는 대상을 분리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얀네스는 전체를 응시하는 마음, 생활 양식의 변화, 문명의 전환 등을 주장합니다. 즉 광역적 대문자 자아, 셀프, 곧 큰 자아로서의 전일적인 관계망 아래에 자아가 위치하며 자신의 마음은 바로 전체론적인 관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층 생태주의와 심층 생태주의의 차이는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작은 자아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전체가 하나의 관계망 안에 있다는 큰 자아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표층 생태주의가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심층 생태주의는 인간의 세계관과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불교 생태학에서 주장하는 전체 연결망을 응시하는 마음, 자아는 무이며 공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구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물론 이러한 정적인 근본 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마음의 구도는 지극히 관념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적인 근본 생태주의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을 충분히 지적하지 못하는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얀네스는 미국의 환경주의자인 조지 세션주와 공동 연구로 8개의 생태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넷째, 인간의 생명과 문화의 번영은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인구와 양립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번영은 더 적은 인구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현재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며 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근본적인 경제적, 기술적, 이데올로기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발생할 상태는 현재와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째,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집착하기보다 주로 생활의 질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큰 것과 꼭 필요한 것의 차이를 심오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이상의 광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결국 얀네스의 근본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오염을 줄이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문명이 세계를 조직해온 방식 전체를 다시 묻는 사상입니다. 생태육의 뿌리는 공장 굴뚝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믿는 성장주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근대적 세계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근본 생태주의는 우리에게 작은 자아에서 큰 자아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자아는 나의 생존, 나의 편리, 나의 욕망만을 중심에 두는 자아입니다. 반면 큰 자아는 인간과 동물, 식물, 강, 숲, 바다, 대기까지 하나의 관계망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자아입니다. 얀네스가 말하는 생태적 자아는 자연을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자연을 돌보는 일은 나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일이 됩니다. 물론 근본 생태주의는 지나치게 정신주의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세계관의 전환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 기업의 이윤 추구, 국가 정책, 불평등한 소비 체제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간도 다른 생명과 동등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정책으로 옮겨질 때 윤리적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개발도상국의 생존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근본 생태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생태 위기의 가장 깊은 층이 곧 인간의 욕망과 세계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친환경 기술의 개발만이 아닙니다. 더 빠른 자동차, 더 효율적인 에너지, 더 많은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적게 욕망하면서도 더 깊이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얀네스가 말한 생활 수준보다 생활의 질, 외적 풍요보다 내적인 가치, 소유보다 관계의 회복은 바로 이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생태주의는 생태윤리 교육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문제로 보게 만듭니다. 내가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 버리는 쓰레기, 이동 방식, 소비 습관이 모두 지구 생태계의 관계망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얀네스의 근본 생태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인가? 아니면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 생태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